법칙 5번은 다섯 번째 법칙은 제목이 이렇게 나갑니다.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처벌을 망설이거나 피하지 말라. 엄청나게 보수적인 것 같고, 이분이 미국 그 배경, 이 캐나다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거 우리 저 유교 시대 때 나오는,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데 이게 오히려 나는 오히려 지금의 영미권에서 이러한 룰들이 어필이 된다는 게 또 참 재미있어요. 그만큼 이런 말을 안 한다는 거 아니야. 거꾸로.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 조던 피터슨은 법칙 5에서 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또 자세, 태도. 왜냐하면 대부분의 지금 아마 우리나라도 그렇죠. 체벌을 금기됐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하는 체벌조차도. 그래서 체벌 자체를 이제 옆집에서 신고하면 바로 이제는 요즘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 엄마 아빠 신고하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네네. 이런 게 이제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만연하고 훨씬 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이들에 대한 권리랄까 이런 부분에서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처벌을 망설이거나 피하지 말라. 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 이 얘기에는 이 사람이 자기 자녀를 어떻게 키웠는가에 대한 경험들이 많고, 또 마을에서 그 품앗이로 이제 아이들을 같이 모아가지고 부모들이 돌아가면서 돌봐주는 일들을 하면서 겪게 되는 재미있는 이제 에피소드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은 부인도 그렇고, 아이들이 망나니 짓하거나 개구장이 짓하는 걸 그대로 놔두지 않는 사람들이야. 반드시 요즘 말로 말하면요,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고야 많은 분들입니다. 이게 난 너무 동의돼. 이분 사진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이분의 얼굴 사진을 보면 그냥 놔둘 수가 없어. 이분은 그냥 반드시 똑바로 해. 자리에 앉아. 그리고 조용히 해. 이렇게 말할 사람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저는 사실 되게 동의됐어요. 이 부분이 너무 동의가 돼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제가 이제 할아버지니까 우리 손녀를 이렇게 키우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엊그제 안 그래도 제가 문자로 호주에 있는 우리 아들한테 너 조던 피터슨 이 책을 이 챕터를 한번 봐라, 너무 좋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벌써 다 읽었다고 그거. 네, 그러면서 자기 이것도 읽고 뭐 그 다음 질서 넘어도 다 읽었다고 그러면서 되게 동의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왜 아이들을 그렇게 훈육하고 가르쳐야 되느냐 하면 그게 부모로서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부모로서의 책임.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그 폭력성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규정하려고 한대요. 참 재밌어, 표현이. 뭐냐면 폭력성을 통해서? 네. 자기의 폭력성이 한편으로 뭐냐면 어디까지 내가 해도 되고 하면 안 돼도 되는지를 모르니까. 왜냐하면 기준이 없잖아. 그렇죠. 기준이 없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자기가 아느냐 하면 자기의 폭력성이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두 가지로 얘기해. 하나는 본질적으로 인간은 그 한 내면적으로 폭력성이 있대요. 어린애 아이들일지라도. 그리고 그 폭력성은 또 하나 어떤 의미가 있냐? 내가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을 기준 잡아주는 하나의 이 방법으로 끝까지 밀고 간다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막 엄마를 때리고 또 그래서 이 사람은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걸 시험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게 본능적으로 그게 나온대요. 근데 그거를 무슨 예를 드냐면 침팬지로 그 유명한 그 여자 박사 있어요. 제인 구달. 그 유명하잖아요. 아프리카에서 몇십 년 동안 침팬지만 연구하신 분. 이 사람이 침팬지 연구해 보니까 침팬지들도 그게 있대요. 이 폭력성이 어마무시하게 나온대요. 맞아요. 우리가 고양이 키우잖아. 네. 고양이도 그래요. 그죠. 고양이도 어렸을 때, 네. 지 엄마나 다른 형제들 같이 자란 아이들은 네. 이 사람을 깨물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세게 물었을 때 반응을 경험했으니까. 근데 그런 사회성이 없는 아이들은 몰라. 그렇지. 그래서 피가 나도록 무는 거예요. 그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침팬지 연구하면서 이 제인 구달의 그거를 인용하면서 재밌는 여기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이 평균적으로 통계에 의하면 3살 때가 가장 폭력이 심하대요. 3살 때? 네.
3살 때 사실 3살 때면 최고의 폭력성이 나온대. 그때 우리는 그걸 폭력으로 인정을 안 애라고 그냥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때 다스려야 되는 어마무시한 폭력성이 나는데 물고 깨물고 핥히고 옆에 있는 애 거 물건 훔치고 소리 지르고 자기가 원하는 걸 안 해주면 막 울고 성내고 그래서 3살 때 잡아야 되는 거야. 3살 벌은 8까지 간다. 맞아요. 이게 참 이게 참 우리나라 이게 어른들이 기가 막힌 이게 정말 격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3살 때 사회성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야. 이 얘기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면 안 되는 게 있다. 근데 이거를 안 잡아주면 어떠냐? 그 폭력의 한계성이 올라가 버리는 거야. 더 많이 넓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 부모가 같이 있을 땐 괜찮아. 왜? 부모는 수용해 주잖아. 받아주고. 내 자식이니까 귀하게 여기. 근데 문제가 뭐냐? 이런 아이들이 사회로 나간다는 거야. 첫 번째 관문은 뭐냐? 학교를 간다거나 친구들과 만나면 그런 폭력성이 나오거나 절제되지 못한 행동이 나올 때 어떻게 되냐? 왕따가 돼버리는 거야. 그렇죠. 또는 그것 때문에 얘가 더 심한 정서적인 또는 심리적인 장애를 겪게 되면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없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 뭐냐? 부모가 그걸 안 잡아줬다는 거야. 사회성이라는 울타리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잡아주면 어떻게 하냐? 2 이상 넘어가면 안 돼. 여기까지는 돼. 라는 것을 어릴 때 잡아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상과 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잡아줘야 돼. 근데 이 잡아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초반에 시작할 때 체벌 이야기를 해서 혹시 또 내가 살짝 염려가 되는 게 이게 아이들을 잡아준다는 게 꼭 그렇게 막 때리고 막 체벌을 통해서 그건 아니지. 그 얘기가 이제 뒤에 나와요. 그 얘기가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말하는 체벌이라는 것은 3가지 종류가 있대요. 우리는 체벌 그러면 그냥 막 때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냐면 체벌은 사실 말하면 처벌이야. 처벌. 첫 번째는 정말로 체벌이 있고 두 번째 뭐냐면 자유를 박탈하는 거야. 예? 그 다음에 3번째 뭐냐? 사회적인 격리. 이 3가지를 적절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것은 뭐냐면 때로는 사람들이요 매를 맞거나 신체적인 고통보다도요 사회적인 격리가 더 큰 효과를 준대요. 이걸 타임아웃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아이가 큰 잘못을 할 때는 매를 드는 게 아니라 혼자 생각하는 방에 들어가서 시간을 갖게 격리시켜 주는 거야. 그 외롭잖아. 빨리 자기는 부모님과 같이 재밌는 거 하고 싶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제 돌아보게 하는 거죠. 생각하는 의자에 앉게 한다든지 생각의 방에 넣는다든지 이런 게 이제 사회적인 격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아이를 다시 사회성을 갖게 하는 이제 과정으로서의 훈육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 우리가 왜 또 요즘에 부모들이 이것을 꺼려하거나 이것을 머뭇거리냐면 또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은 뭐냐면 이건 이제 영미권은 우리보다 한 20년 전의 이야기겠죠. 히피 세대들이 자기들이 부모나 기득권에서 저항하면서 사회를 바꾸겠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부모들이 했던 부당한 교육의 방식이나 획일적인 어떤 교육체 이런 것에서 저항했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러면서 사회를 바꾸면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한테 그렇게 가르친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말해놓고 자기 자녀들한테는 부모님처럼 할 수 없잖아. 그렇지. 그럴 수 없지.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한 거야. 어떻게 보면 방임, 방치. 또 그런 것들에 영향을 준 교육적인 철학이 있어. 뭐 루소 같은 사람들. 인간은 그냥 자연으로 놔두면 잘 자란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부분에서 아니라는 거야. 어떻게 잘 자라냐고.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대. 폭력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사회성이 잘 자라도록 잡아줘야 되고 하는데 요즘 부모들은 그러면서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제멋대로 크고 부모는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이러다가 이 아이가 어느 성장 시기가 이제 지나가면 그게 사회는 부모의 환경보다 훨씬 더 냉철하고 훨씬 더 야박하고 훨씬 더 무섭다는 거야. 그런 사회에 얘가 나가면 못 견딘다는 거지. 결국엔 이 사회 전체가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참 내가 어디서
강의를 들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자유롭게 자기 그러니까 좀 나쁜 말로 제멋대로 자란 사람들이 창의적이고 훨씬 그럴 거라고 다들 기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현대 마찬가지 지금 아까 이야기하신 이후의 세대에서도 그렇게 제 멋대로 자란 사람들이 정말 진정한 창의적인 인간으로 활동을 했으며 그 사람들이 그런 역량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맞아요. 여전히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있는 소위 말하면 성공한 사람들 또 이끌고 가는 리더들은 엄격한 규율과 체계를 가진 사람들이라. 맞아요. 여기도 그 얘기도 나와요. 이분 이야기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도 사실은 맞아요. 이런 이야기는 다 동의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요 하나의 용어가 정치적 공정함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주제가 뭐냐면 이게 political correctness인데요. 성별, 인종, 민족 등에 대해 편견이 담긴 표현을 쓰지 말자는 사회 운동이래요,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성인의 생각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행위를 성차별, 인종차별과 유사한 억압의 하나로 간주하는 경향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비판하냐면 이걸 성인 중심주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걸 아이한테 주입하는 것도 폭력이라는 거지.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인의 권위의 의문을 제기할 때 다시 생각해 볼 게 많대. 이 저자는 뭐냐면 자녀는 부모의 독선적인 명령을 따르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른이 완벽한 존재는 아니지만 아이는 어른의 보살핌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상적인 방법은 뭐냐면 어른들로부터 최상의 관심을 유도하면서 동시에 현재 상태와 미래의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행동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준이 상당히 높지만 아이는 이걸 통해서 최고의 혜택을 얻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책은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하려면 부모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이 책에서 말하는 게 결정적이게 두 가지 얘기를 해요. 두 가지. 첫 번째 뭐냐면 최소한의 규칙만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라. 근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이건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든 의문인데 그러면 모든 부모가 동일한 소위 말하면 가치 기준, 체계의 기준을 갖고 있을 수가 있는가? 그렇지. 또 그 사람이 주장하는 자기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 가치 체계가 옳은지 나쁜지를 누가 판단하지? 그게 이제 바로 이 저자가 그 부분도 당연히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일단은 그 13세기의 영국 신학자 오캄 얘기를 하면서 오캄의 그 면도날 뭐냐면 이게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꼭 필요한 것 이상을 가정해서는 안 된다. 뭐냐면 단순 명료한 규칙만을 정하라. 막 규칙을 너무 많이 정하면 거긴 좋은 규칙, 나쁜 규칙 막 섞이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건강한 가치관을 갖기 어려워. 그러니까 최소한의 규칙만을 가져라. 그 다음에 그 규칙을 적용할 때는 최소의 힘만을 사용하라 이거야. 너무 지나친 폭력성이나 너무 지나친 요구는 오히려 아이들을 힘들게 만든대.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중요하게 얘기해요. 최소한의 규칙으로 아이들을 훈육하고 그 다음에 그때의 힘도 최소한의 힘만을 사용해라.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몇 가지의 원칙을 더 제공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게 첫 번째,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부모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 뭐냐면 부모도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엄마랑 아빠가 혼자서 다 할 수 없다.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이 기준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어요. 네 번째 뭐냐면 이게 중요해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거예요. 심리학하고 관계가 있는데 부모는 자신들도 냉정하고 교만하며 원망하고 분노하고 기만하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인정해라. 부모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일부러 나쁜 엄마, 나쁜 아빠가 되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아이에게 부적절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대요. 왜냐? 인간은 선한 성향만큼 사악한 성향이 있지만 그런 점을 의도적으로 무시한대요. 그러니까 부모도 친절하고 사려 깊은 부모가 있지만 그만큼 때로는 공격적이고
이기적이기도 하대. 부모도. 그러니까 부모라고 해서 완벽하지 않다. 우리도 조심해라. 이 얘기를 해요. 그걸 그리고 알고 하라 이거야. 그래서 올바른 뭐냐면 이 진정한 처벌이 되려면 원망이 복수심을 낳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빈번하게 잘못 들어서는 길을 피해야 돼.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 부모가 모든 걸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우리의 기준은 완벽하다라는 것을 그렇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해. 그러면 부모가 힘을 합쳐서 적절한 훈육의 전략을 세울 수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 원칙은 뭐냐면 부모에게는 현실 세계의 대리인으로 행동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이제 부모의 의무와 책임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녀들을 똑바로 가르쳐야 되고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부모가 건강한 인격체와 부모가 책임성 있는 가치 체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게 이제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소제목이 뭐냐면 착한 아이와 책임을 다하는 부모야. 그러니까 착한 아이를 키우는 건 좋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부모도 책임을 다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한쪽에서는 아이를 뭐 창의적으로 키운다, 아이한테 상처를 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내버려 둔다. 우리 교회에서도 늘 보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보면. 왜냐면 부모가 뭐라고 안 하는 걸 다른 사람 옆에서 뭐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아이의 인격은 부모 이상을 성장할 수 없다고 봐요. 왜냐면 그 부모가 만들어 놓은 울타리, 테두리 안에서 크기 때문에. 유튜브에 건강 그 상담해주는 그 의사 선생님 계세요. 그분이 한 이야기. 그것도 본인이 한 건 아니고 유명한 이야기래. 그 사람의 몸은 그 사람이 먹는 것이다. 먹는 것이다. 맞아. 네. 그러니까, 그렇지. 뭘 먹느냐가 그 사람의 몸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도 어떤 아이인가는 결국은 그 아이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물론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부모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 챕터를 보면서 앞부분은 부모가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론을 얘기를 했다면 뒷부분은 부모로서의 책임을 또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다른 말로 부모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낳는 순간 우리는 부모가 되는 거죠.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사랑스러운 아이를 하나 가지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아이 부모가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어려운 거야. 어려워요. 그 아이가 8살 될 때까지 살아가는 그 성격이나 성품이나 그 삶 자체를 부모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걸 게을리하거나 여기에 무지한 사람들이 사실 뭐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걸 반대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되돌아보면 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을 하려고 노력은 했지. 하지만 늘 부족하잖아요. 맞아요. 혼자 힘들어. 이런 거를 같이 이렇게 읽으니까 좀 미리 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 아내가 그래서 도서관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또 부모님들 교육하면서 늘 느끼는 게 저한테 집에 와서 그래요. 정작 아이들을 돌봐주고 챙겨야 될 그 시기에는 아이들 너무 귀찮아한대, 부모들이. 맞아. 그래가지고 자꾸 맡긴대. 어린이집에 맡겼다가 학원에 맡겼다가 저기다 뭐 한데 맡겼다가 막 계속 맡긴대. 그리고 정작 그 아이가 이제 성인이 돼서 놔줘야 되고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할 때는 끊임없이 또 뒤에서 간섭한대. 누구 만나라, 어디 가지 마라, 뭐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군대 간 아들한테 전화하고 취직한 직장에 또 상사한테 전화하고 그래서 챙겨줘야 할 때와 놔줘야 될 때를 거꾸로 하는 부모가 너무 많대. 아, 그러네. 참 그런 거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5장과 6장을 봤고요. 다음 번이 뭐죠?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 참 이게 제목이 참 좋죠? 참 좋은데 참 그러니까 이 사람 고민스럽고 어려운
제목들이야.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거죠. 맞는 말인데 어려운. 그렇죠?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라. 적어도 거짓말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 이거 진짜 어렵거든. 네, 이게 다 여기 있는 내용, 이 제목들을 보면요, 이게 맞아. 근데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이 법칙 8번은 진짜 안 하고 싶다. 그렇죠? 안 하고 그냥 말하고 싶지 않다. 맞아요. 맞는 말이지. 적어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근데 알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성경에서 그 평화주의자 얘기하는 그 성경학자들 가운데 빌립보서 말씀인가?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라. 이게 그들의 원칙이더라고요. Speak truth in love. 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진실을 말 안 하거든. 사랑한다고.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래. 아이, 고달프다.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참 힘들고 고달픈 일이다. 이거 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하니. 그러니까. 힘들어. 그래도 우리가 이 인생의 12가지 법칙을 잘 한번 이렇게 써머리 하면서 해독제를 좀, 그래야 이 카오스적인 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